지금부터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4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예술공장에 자리를 잡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1980년대 한국 노동 현장인 도로공단에서 첨단 정보 산업단지로 변신 중입니다. 금천예술공장은 이런 방향성 아래 2010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5년 차에 이른 이 사업이 올해는 국제적 규모의 페스티벌로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 있는 16개 작품의 전시와 제작기술 워크숍,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 등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술가가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은 적어도 한국의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술가들은 하나의 예술 작업을 위해 여러 분야를 어떻게 결합시켜야 하는지, 공공장소 혹은 무대 등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작업의 일관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확장시키기 위한 어려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같은 예술지원기관은 예술가가 예술성과 경제력을 갖춘 활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 부문이 무엇을 해야 하며 역할 밖의 어떤 것을 염두에 하는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소개되는 정부 부문, 비즈니스 영역의 예술가와 정책자의 사례들은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에 있어서 현실적인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 및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의 송석환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아직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행사의 후원사이신 주식회사 누리봄의 이만희 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카톨릭대학교의 이호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원예술대학교의 이소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분의 발제자가 오셨는데요. 먼저 영국 UVA, 유나이티드 비주얼 아티스트의 제작 디렉터인 벤 크로이트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네스타의 에마 퀸 프로그램 매니저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훈 큐레이터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이제 이 컨퍼런스를 기획한 서울문화재단의 이규석 본부장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본부장 이규석입니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4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좀 형식적인 인사말은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4시입니다. 평일 이 시간대에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꽉 비워주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감사드려야 될 이유는 어제 오늘 이제 가을장마 때문에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참 찌푸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점은 브랜 체크 콘서트가 아니라 컨퍼런스에 찾아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최도훈 선생님을 포함해서 연구교실 두분 연구자께서도 창조경제 맥락에서 이데아트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폭넓은 시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찾으신
모든 분들께 즐거운 시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천예술공장과 다빈치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적 공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발제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컨퍼런스는 어떻게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사회 혁신과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가에 관한 주제 발표와 이제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이 돈을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대중의 시각으로부터는 별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긴 한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보면 옛날 과거라든지 공적으로부터 정말 그냥 고용된 피고용인이었죠. 그냥 돈을 월급을 받고 항상 곡을 써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 많은 예술가나 미술가들도 기업가나 어떤 이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실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즐기는 몇천 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즐기는 그런 뛰어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과 어떤 사회 연결망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개 개인의 예술가가 사회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파장력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이제 비즈니스로 트랜스폼 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순서로 영국 UVA의 제작 디렉터인 벤 크로이트니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벤 크로이트니이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튜디오 UVA는 14명의 일원이 11년간 스튜디오를 유지하면서 미술관, 공공장소, 무대 등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신들의 일관된 작품 세계를 구현해왔고 하나의 작업을 위해서 여러 장르를 결합시키며 예술적 작업을 비즈니스로 가능하도록 추구해왔습니다.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Thank you for having me. I will begin with a short video. Hi everyone, my name's I'll speak to the microphone. Hi everyone, my name's Ben. I'm one of the directors of UVA, studio based in London in the United Kingdom. Studio of 12 people at the moment, coming from a range of backgrounds, from architecture, electronics, engineering, production, and animation and software design. Since the beginning of the studio in 2003, we've been really interested in this sort of intersection between traditional disciplines, combining a range of skills which essentially allow us to work outside our own individual comfort zones. So it allows me, for instance, to work on projects that I would never be able to do alone. And
work across a range of disciplines from live performance, architecture, and sculpture, and everything in between. As a group, we combine traditional making methods and manufacture and design with computational processes and work in a wide range of contexts, from contemporary installation, live performance, public art, sculpture, galleries, museums, etc. Some of the artworks you see here are temporary and some of them are permanent. Gallery pieces. In the last couple of years, we've expanded the studio. At the beginning of UVA, we were really a bunch of guys sitting around on computers, trying to invent new things, and then essentially getting other people to make our work for us. We realized that in order to evolve as a studio, we needed to be more hands-on with tools and methods and materials. So we expanded the studio to include a workshop, and since 2 or 3 years ago, we're actually now completely able, as a studio of 12 people, to come up with an idea, experiment, test, build, design the electronics, and create a whole installation end-to-end. Each project that we undertake is really a process of experimentation in the studio, starting with a sketch, an image from a computer, and then going through a process of iterations, trying things out until we get to a final result. Quite often using technology, software tools, in order to help us develop ideas, also in order to sort of, I suppose, explore multiple iterations of an idea at the same time, and to speed up this sort of design process, which enables us to sort of assess multiple outcomes simultaneously, I suppose. We have designed our own software tool, which is called D3, which is started off as a very simple sort of software tool to generate real-time text graphics for a massive cat tour, and then it's grown to become a whole sort of media server, and then in fact a whole separate company. So we've actually recently, in recent years, commercialized that product. This is how it began on the right-hand side, sort of text-based interface. It didn't have a mouse or anything. You could just sort of control everything by MIDI. And then eventually it's sort of grown up to become a tool that we use on all our installations. We use a lot of sort of computational methods, not just to speed up the process, but to help us make decisions, sometimes sort of sharing this responsibility and the decisions we make with a software tool. So instead of maybe designing the end product, what we design is a system or a framework, and then let that framework sort of dictate the final result. These are a few screenshots from the development of a canopy installation we did in 2008 in Toronto, where we did sort of a growth system which ended up informing the design of a 90-metre long permanent canopy public artwork. In a lot of ways, the studio has sort of done things backwards. A lot of our early projects were quite large scale. Really, I think, owing to the fact that the first project was a stage performance, and we were quite interested in taking what we'd learned on stage and transferring it to a gallery environment or another place. So we were really coming from the stage and looking at inviting the audience onto that stage. And only in more recent years, now that we're able to make things ourselves, the process of that experimentation has led us to create more smaller works. So in the last 2 years, we've started to generate smaller editions, artworks which get sold to a gallery in the short run of, say, 3 to 5 editions. We're quite interested in how, as a studio, an experiment in one context, so something we do in a live performance, might inform another project in a museum, in a gallery, or a public artwork, and sort of borrowing ideas and exchanging them to other contexts. So maybe some idea that grows out of the limitations of one context, like a museum, then goes on to be in another location and sort of carries with it the story of where it came from.
I would like to think that our work is equally about feelings as it is about ideas. I read a quote recently from Martin Creed that said, "It all begins with feelings and ends with feelings. It's a feeling sandwich with ideas in between." I quite like that, so I borrowed it. But in the end, it is all about, certainly with our work, it's about you, the viewer, at the centre of this piece, and how you sort of interact or respond to an environment we create or an object we create. Sometimes that's a very sort of solitary experience. Sometimes it might be a small group of people on stage, inside an installation, or even as an audience. Sort of the dialogue between those two sides is really interesting for us to explore. Our work generally is quite abstract. Rarely does it involve sort of real imagery or illustration. And one of the reasons we like doing that is because it enables us to explore the core idea behind something rather than trying to illustrate a place, a specific place. This was an installation we did at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in London called High Arctic, where we were trying to create a monument to an Arctic which we proposed was gone in the future, and how would we remember the Arctic if it was gone. So we created an abstract version of what it was. Our work is quite minimal in a lot of ways. We're quite interested in organising. We spend a lot of time organising things in grids, stacking, arranging, simplifying things down to the bare minimum, sort of seeking a sort of rhythm and order. Quite often using technology in our work, which means the physical form needs to stay quite simple, quite repetitive, in able to give us the tools to sort of start to deconstruct it with technology. So the change over time comes from say software, whereas the hardware is a fixed, more minimal grid. That means though that when we're developing work, sometimes it's quite hard to communicate. This is essentially a plan view of the installation you just saw a moment ago. It's not very easy to sell that to someone. I quite like it, but and it's also the elevation or the section is all exactly correct. So what we have to do is, through a process of experimentation, trust our instincts and then develop tools to evaluate an idea and help us to communicate what something's going to be. So a lot of time spent in the studio taking a sketch, building a software tool in order to analyze an idea, visualize what it's going to be. That same software tool, in this case D3, is used to communicate to a client what we want to do, and then in the end is also used to actually create the work and run the show. So for us, it's combining that process is really important. We don't actually spend a lot of time rendering something, we spend more time developing the tool, so we just do it once and then we can produce the project. So it's really a combination in the studio of building physical models, sketches, renderings, and sort of just trying to communicate with clients along the way and take them on a journey as we develop new work. I think it's always a risk of failure when you commission a new idea, because inevitably we don't know what it's going to be like, but it's up to us to sort of do all the tests we can to make sure it's a success. And for us, all the best projects are with a client that's willing to sort of take a leap of faith and believe in your idea and give you the space to develop that into something great. Technology plays quite a big role in our work. Artists have always used technology as tools. Whether, say, a camera lucida or a perspective or a drawing aid or whatever technology is available to them at the time. So we're quite interested in how we can use the technologies available to us these days to create new work or reimagine ways of drawing. We're also interested in how technology, I think, has changed the way we all experience work. Especially our early works were all basically temporary installations. A lot more people have seen those artworks through the photographs we took, through the films we took, than have actually experienced them in person. So your experience is definitely comes down to this like little rectangle, basically. And that's something which is only going to become more the case, I think.
At the same time, technology is also, aside from being a tool, it's also a medium, and we like to use it to sort of draw and paint and create using, in this case, light installations which are completely devoid of any materials at all, just sort of create form and structure from nothingness, and sort of then control it in a way that it's dynamic and you can recreate environments and spaces around the viewer as they sort of enter a world. There's a few interests in that. I mean, I think we're interested in it on a sort of conceptual level, an artistic level, but there's even the sort of, coming back a little bit to the topic of the conference, there is a sort of business reason for that, and that is that there's just less material for us to carry around, and it means we can tour things and we don't need to carry it. Of course, the third sort of category that I would put technology in is a conceptual one, and how it sort of affects how we live. As things like the internet become a real part of our lives, there's a whole lot of subjects around that: censorship, privacy, and data, which I think shouldn't be ignored. It's not really that we have the answers for those things, but we do like to ask those questions in some of our work. A lot of our work deals with boundaries and dualities, not just between disciplines in the way we work in the studio, but between, say, audience, perform, natural, artificial, visible, invisible, and virtual and physical. So we quite often combine sort of material layer, physical form, with a digital layer that we can manipulate. And we're interested in how, by doing this, we can sort of create windows into another world, sort of visualize something which is otherwise invisible in the room, and create sort of a different point of view. This was one of the first small-scale works we did called Grey Area, where we essentially took an everyday household object of a blind, a window blind, and integrated a layer of technology into that to sort of give this impression of other objects or another world sort of intersecting that plane. These sorts of projects we do completely in-house, building all the louvers, designing all the electronics, soldering it all up and building the unit. I think partially because that's the only way we can get the level we want and the control over the detail, and really understand the way the technology works with the materials. But in another way, we would never manage to find anyone who would make these things for the budgets we have. And that's the only way we can control it. Actually make it possible. This, I suppose, just comes back to the way you experience work through a lens or a screen, and how we're interested in how looking at an artwork through a photograph or a film can actually not just be your experience of it, but actually add another dimension to the work, and how we can use that as a tool in the creation of the work. We recently created an installation here in Korea called Principles of Motion, which our starting point was really to think about a journey and how we experience the world around us. We thought about the idea of staring outside a window of a car or a train, and how the world kind of passes by and everything in the foreground moves really quickly and everything in the distance moves slowly, and sort of thinking about the sort of perceptual rules and the rhythm and order of the landscape. So we created this film, and we took all the footage and we chopped it up into sections and recomposited it to create a sort of new abstract landscape, and played around with sort of the speed of that film to find where that line is, whether something becomes a sort of smooth motion or more static. We also created 5 sculptures
based on that idea, which were 5 kinetic discs, and playing with this idea of parallax and of your perception, and altering the frequency and speed of these to create sort of blended layers that I'll show in a moment. We're currently developing a version of that where we are interested in taking it a step further and further abstracting it to create our own landscapes by just simply taking blocks and moving them. Can we actually give the sense of a landscape with no actual pictorial content at all?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re just beginning to work on now, which will be created in November. This artwork is actually commissioned by Hyundai for a space in Gangnam, which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ey've taken the approach to create essentially a new car showroom where they've got a few levels of normal, well not normal, they're very impressive, but car dealership, and then the ground floor there's no sales at all. It's just a gallery space and a library and cafe. And what they do is they commission artworks for that space, and we were the first to create works which sort of are in tune, I guess, with their values of technology and promotion. And these sorts of things are a great opportunity for us, I think, to develop work which otherwise would just stay as a sketch in our minds. So, I'll skip forward a bit because I'm running out of time. The early tests. We developed this all with a local fabricator here in Seoul, which was a lot of fun. And just really amazing how you can develop a work with someone who don't speak a single word of their language, and just by smiling and nodding and pointing at drawings, you can have this most beautiful experience and create like really great work together. It's currently, I'm going to skip over because of time, in the Hyundai Motor Studio in Gangnam, so you can go see it if you've got time. A lot of our work plays with this sort of idea of natural phenomena and what we take for granted as sort of real or natural. We recently completed a commission in the Curve Gallery in the Barbican in London, where we had this idea that existed for a little while in our minds about the Foucault pendulum, which was essentially an experiment in the 1800s, taking a ball on a string, and by watching the motion of this string over the course of a couple of days, you saw it kind of move around, and you could deduce it was essentially a proof of the rotation of the Earth. So we thought it was a really amazing thing that just in this object was all this information about something so much larger than us. Could we recreate that, take control of it, and sort of create a sort of spatial instrument to give you a sense that gravity was changing and time was changing? So we created this series of pieces in the Curve Gallery, and as you entered this completely dark environment, you sort of were completely taken away. And over the course of half an hour, we sort of sequenced these objects, light and sound in this bulb, and mechanical motion, so that the space went from feeling really natural, orchestrated, calm, normal, to being quite aggressive or quite mechanical. A few images of us making things in-house. Once again, the only way we could afford to do these sorts of projects was to do it all in-house. We had commission budget for some of the materials, but all our own time invested ourselves. We had 77,000 people go see the artwork over the course of 3 months, and I can tell you that if every one of those people bought a coffee at the coffee shop outside the entrance, then the coffee shop made more money than our commission budget by a really large factor. Software tools. There's a lot of technology and things behind these, but for us it's really important that that all disappears when you come into the room. So for us, the technology is definitely a tool to make it happen. And in the end, it's about sort of the space and how we can manipulate it, and how you we sort of try and give you the opportunity to almost suspend your disbelief and just become immersed in this piece and don't think about what's controlling too much. Finally, to wrap things up, just wanted to ask the question, what's the point of it? Why do we bother doing all this stuff? From the projects I just showed very briefly, half of them were funded and the other half we funded ourselves.
they all involve a lot of sleepless nights. We're probably not ever going to get really rich from doing it, so why do we bother? Recently, just sort of on that point, I did a show with Massive Attack. It's our 5th show with the band, but my first, for a European tour. This is a show which we really want to create a narrative which is about meaning and about creating a show which is about here and now. It's not just sort of beautiful set of imagery for their music, but actually has a story to it. And in order to create that, we've created a whole system where we update it every day into local languages, and we touch on kind of global themes of the tour, like in this case, privacy of the internet, censorship, and human rights. But every day as sort of new things happen in the world, we're able to bring that into the show and create something which is really meaningful and engaging. And what I sort of was really lucky to experience is taking this on the road, seeing people's reactions to these things and understanding how, by choosing the right words or the right order of things, you can really engage with people, and that people do want to let go and they do want to engage, and they want to sort of believe in something. So for us to sort of give people the opportunity, whether it's through a show or an artwork, to sort of suspend their disbelief and become part of something is a really beautiful thing, and I guess it's sort of addiction. I thought I would end with a Da Vinci quote. It's called Da Vinci quote. Good art is never finished, it's only abandoned. Ash from UVA said, well, that's also the same for mediocre art. So, bottom line is, it's really actually hard work. It's not easy, but it's definitely worth it, because, I mean, what else are you going to do?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My name is Emma Quinn. I'm a Senior Programme Manager for the Digit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 for the Arts. It's a bit of a mouthful. We usually call it the Digital R&D Fund for short. The fund is managed by Nesta, which is an innovation, a charity with a mission to help people and organisations bring great ideas to life. Nesta was originally set up by the government in Britain, but it's recently become an independent charity, so we're no longer affiliated to the government, although when we were very much arm's length. The fund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Arts Council England and the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nd this collaboration has resulted in £7 million in grants being given out to 54 projects. There's quite a few. Because it's funded by the Arts Council England, we are only within England, we're not within Great Britain, but we do have 2 sister funds in Scotland and Wales funded by their respective arts organisations. The question here that I'm sort of been asked to sort of address is, does the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transcend the range of what art and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society? This is a big question. I'm hoping that through this presentation I'll provide some kind of answer to that from my point of view. And as a hint, I think the answer is yes. So, the fund was initially indirectly set up as a result of the work done with the National Theatre on MT Live. This is a project that enables the live broadcast of plays and performances at the National Theatre in London to cinema screens and other theatres around the country, and now around the world, though due to time differences these are usually recorded live and then played at a suitable time. This enables many people to see performances that would otherwise be difficult to see due to reasons of geography or cost. The model wasn't a new one. It was originally trialled by the Metropolitan Opera in New York in the USA, and they've been broadcasting performances since late 2006. But it took cash investment from Nesta and Arts Council England, and the National Theatre's desire and investment of resources to test the model in the United Kingdom. So, the fund has supported a large number of projects that span a variety of different genres and technologies, but they are all funded because of their capacity to benefit the wider arts sector. We expect all the projects on the fund to provide information or guides and or access to software or code,
to enable other arts organisations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about the different technologies being tested and to implement them as easily as possible. Each project has 3 partners: a technology partner, a research partner, and the lead organisation is the organisation with the arts project. Now this may be, and generally is, an arts organisation, but it could be a commercial company with a great idea. We expect all the projects we have funded to test their proposition rigorously and to be honest about the findings, whether good or bad. Sometimes projects that prove that something doesn't work are as valuable as those that prove something does work. It saves arts organisations a lot of time and money if they know not to invest in a technology that doesn't garner the audiences or revenues that they expect it to. Many arts organisations in the UK rely on the work done by their peers to gauge whether to invest in technological solutions, such as NT Live exemplifies. But these are usually based on hearsay rather than facts and figures. The fund has been set up in such a way that we are providing evidence of the benefit or the lack of benefit of the technologies being tested. So sometimes arts organisations pick up on something that's had a lot of publicity. They think it sounds like a nice idea, they want to try it themselves, but just because something's had a lot of publicity, it doesn't necessarily mean it's worked, or that a lot of people have used it, or it's gathered the revenue that people are expecting it to. So this fund is hoping to address that by providing evidence. Data is very big on our radar, of course. So to talk about the fund, I'm going to go through 3 examples of projects we've supported. The first is a project led by the theatre company Extant. Currently, people with impaired vision experience a theatrical performance through audio description, someone describing what is happening on stage through an earpiece or a headset. As many of you are hearing my translation now, that people who have vision impairments will hear someone describing what's going on stage. Sometimes they're given the opportunity, for example, to go backstage and feel the costumes, feel the texture and the weight of the costumes as well. But this means that those with visual impairment experience theatre created for a sighted audience, and their experience is diminished because of this. Extant, the only performing arts company of visually impaired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working with technology partner Haunted Pliers and research partner the Open University, are investigating how to make a performance that can provide an arts experience that is equally captivating for both blind and sighted people. This project builds on previous work on the haptic lotus, which is in the picture there, to develop a handheld digital device for use in an immersive theatre setting where people can physically interact through touch in a setting that uses little or no visual stimuli. Specifically, the project will allow blind and sighted people to engage with an artistic installation based on the 1884 satirical novella Flatland. Set in darkness, it will interrogate and test a personal haptic navigation device which guides people through the performance space. So the technology partner, Haunted Pliers, has been reviewing localization systems and decided to use radio frequency based technology UbiSense. The accuracy and capability of the localization system defines the functionality of the haptic device and size of the Flatland installation. It also defines aspects such as audio and narrative management, what materials may be used to build the installation, and how many audience members can be supported in the space. In summary, the localization system affects all other parts of the project by defining the limits of one of the major technological aspects. The Flatland installation will be set in near total darkness, covering a large area featuring live actors, physical sets and sound effects. In this environment, Extant will interrogate and test personal navigation device which guides visitors through the space. Each audience member will be given a portable device which may change shape or shift its centre of mass in the audience's hand. The location of the devices will be detected through radio frequency systems, which will then communicate appropriate navigation instructions to each audience member and direct them around the space. With 2 million people in the UK experiencing serious sight loss, this project hopes to offer arts and cultural organisations a radical new approach to widening engagement.
Beyond theatre and performance, they extend to look into other cultural settings to see how they can benefit from the project's findings. In a museum or gallery environment, for example, a personal navigation device like this could present a truly innovative way for visually impaired visitors to engage with an exhibition. Okay, the second project is led by the London-based theatre company Coney. They make interactive theatre performances that rely on the participation of their audiences. They give their audiences the agency to make decisions that affect the course of the action in their shows. It's dangerous stuff. They are testing whether digital technology can be used in an interactive, immersive theatre setting to bring live audiences together with online audiences in a shared experience. Working with the technology partner Showcaster and the research partner Goldsmiths, their digital R&D fund project, Better Than Life, explores how an audience viewing a live stream performance online can join this decision-making alongside a live audience while enjoying a unique version of an interactive live show. Taking the performance Better Than Life as a starting point, this project will create a game-like experience for online viewers. Building on Showcaster's live streaming platform, online viewers will watch the performance in their web browser. Here they can choose their own camera angles, including backstage, and work with other online viewers as well as the live audience to affect the action on stage and make decisions about the plot and content of the performance. Coney aimed to create a toolkit for other arts organisations highlighting the benefits and potential pitfalls for those engaging in this kind of work and enabling others, particularly those within the live or performing arts, to create similar projects. In doing so, Coney are reimagining the live streaming technology that has proved very successful with larger organisations such as MT Live, using it in a smaller scale form that enables interactivity. This offers performing arts organisations the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existing audience while creating a new one, encouraging remote audiences to share events with live audiences in constructive and innovative ways. The final project is led by Me, You and Us. They're a media arts practice and organisation that focuses on intervention in public spaces to produce artwork that has an open framework, making participation integral to its success. They are looking how to test how cultural venues can use digital technology to better communicate with their audiences. Me, You and Us, with their technology partners, Pixel Inspiration and Amaze, and their research partner, Lancaster University, have produced a hybrid display system called TILO. This uses digital screens situated in public spaces of arts and cultural venues, combined with live feeds and sensors to display engaging, interactive and personalised content. It is being tested at two multi-arts venues, FACT in Liverpool and Phoenix in Leicester. As a listings tool, TILO will display real-time information about up-and-coming events, like a departure board at an airport. Though, to be fair, this is what many arts organisations are already doing. They already have these screens in place, they're already pushing information out to attendees about timings of performances or films, etc. However, TILO will also act as an interactive artistic tool for the public as well as professional artists. The public will be encouraged to interact with the TILO displays using their live feed cameras and sensors to create playful digital work. Artists will also be encouraged to play with TILO, allowing them to a public platform to display new, born digital artworks. TILO aims to create a dialogue between arts organisations, their buildings, their artists and their visitors, providing valuable research for other building-based arts organisations. Using digital screens in public spaces gives venues the opportunity to advertise and engage their visitors with their work, whilst also creating new digital artistic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and professional artists. Some of the projects we have funded may succeed immediately. Some may take time, may take longer to find a foothold, and some may prove that there is no benefit in investing in the technology yet.
As I said earlier, the projects that don't succeed are equally valuable if the people conducting them are open about the reasons that they haven't succeeded. This is culturally quite difficult in the UK, in the arts, especially as proving that something has succeeded is the best way to continue getting funding. So to admit that something hasn't succeeded is usually quite a difficult thing for arts organisations to do. So we're currently trying to address that. We're trying to work out how to get our arts organisations to admit that something has failed, even though it might not have failed, it's just proven that it's not beneficial to the arts sector, and that's something that we're struggling with a little bit ourselves. So finally, all the projects that we funded, all 54, are listed on this website. We are publishing reports drawn up by the projects, but we're helping them with those to show the benefits, the data, the testing of the projects, and those reports will also be going online. The first lot will be published, we hope, at the beginning of October. They will go on this website and you'll be able to download them. Then we're going to be publishing all the rest of the reports over the coming year, so all 54 reports will eventually be available. And that's it. Thank you very much. 네, 안녕하세요. 최도입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물론 계속 오랫동안 고민은 해오던 것이지만 사실은 미디어아트가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사실 최초의 2000년도에 미디어시티 서울 비엔날레가 시작할 즈음에 예술 산업 기술이 어떻게 조화롭게 소위 말하는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만 이후에 사실 각자의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재반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 그 논의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됐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 분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해진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다른 분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되게 커뮤니티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젊은 미디어를 막 접하는 세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한 10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국내에서도 해오던 그런 창작자들이 반쯤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 뵈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정부기관, 그러니까 이제는 미디어 아트를 다루고 있는 정부기관들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됐고요.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아트에 대한 막연한 기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인 가치들이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의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창조 경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단어라서,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뭐랄까요, 고착화되는 단어로 자꾸만 쓰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끌어내어 봤고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있는 게 브라이언 이노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로이 에스콧이라는 분이 처음에 얘기한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어떻게 기존의 아트와 다른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경험을 시작하게 하는 어떤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오브제가 아니고 경험에 이제 중점을 두는 얘기였죠. 그걸 브라이언 이너라는 영국의 뮤지션이자 아티스트가 종종 인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로이 에스콧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다른 이제 말을 했어요. 여전히 그건 맞고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는 오브젝트인데 그 오브젝트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거는 새로운 경험, 그리고
오브젝트여도 좋지만 그 오브젝트가 스스로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지금 로우테크, 로우 커머셜이라는 첫 번째 왼쪽에를 보면 아트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사실 우리도 하이테크인데 왜 로우테크라고 표현을 할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큰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예술가들이 필요한 기술은 예술의 어떤 정의와 예술가들이 실천하는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테크 자체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의 가치를 생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산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게임, 그 다음에 광고 이런 관객들, 이런 그 유관 산업에서 아티스트들이 처음 생각해낸 어떤 아이디어들을 돈의 가치,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이테크, 로우 커머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구글이나 정부,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 아시지만 인터넷조차도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처음 생겨난 거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하이테크, 하이 커머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브제인데 생각할 수 있는 오브제,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와 같이 큰 레벨에서 도시의 관점에서 보는 미디어의 적용, 그리고 로보틱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미디어로 보자면 미디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아예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OS를 개발하는 회사라든가 하는 형식이 하이테크면서 굉장히 큰 돈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브루스 스털링이라는 원래 그 사이언스 픽션 라이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항상 새로운 기술 컨퍼런스에 초대가 돼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래, 이 사람이 생각했던 어떤 미래라는 것,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 이제 여러분들 심심찮게 영화에서 봤던 내용들이 사실은 소위 말해서 소셜 팩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회적인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다양한 디스플레이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최초의 버추얼 리얼리티 워크스테이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통한 디스플레이나 디바이스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뭐 지금 구글 글래스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카 피셔라는 그 디렉터가 운영한 그 나사의 뷰 랩이 있었어요. 1985년부터 진행이 됐었죠. 그 랩에서 지금 보시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이죠. 이 사실 지금 스카 피셔라는 조금 전에 그 나사의 랩을 운영했던 디렉터와 알렉스 맥도웰이 지금 현재 USC라는 미국의 학교에서 그 다음 세대의 영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관람이 더 이상 스크리닝하고 보는 관람이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떤 관람 형식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4D 영화가 많이 있는데요. 4D가 아니고 이걸 5D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나머지 5번째는 감각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더 넘어간 레벨의 이제 그 영화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가들이 생각했던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영화라는 곳의 그 배경, 환경으로 시각화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MIT의 이진하라는 우리나라 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만든 새로운 3D 데스크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투명하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그래서 그 투명한 뒤에 마치 내가 파일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이제 AR이라고 하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내 책상 위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실험실 안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 일상까지 잠식할 수 있는지, 그게 단순히 실험실 안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길을 찾아다니거나 심심찮게 다운로드해서 앱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이 시대에 그러면 미디어 아트는 어떤 형식으로 산업화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고민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는 구글 글래스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야말로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실시간으로. 근데 작가들은 그러면 나는 그럼 아예 다른 걸 해야 되나?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야 되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작든 크든 돈이라는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는 작가들의 방식들,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럼 나는 어떤 방식의 것들이 가능할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카스니브라는 미국의 아티스트예요. 이 작가는 원래는 국내의 많은 작가들처럼 인터랙티브 아트, 그러니까 특히 그 스크린 베이스의 인터랙티브 아트를 주로 했었던 작가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뭐 박물관에서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고 미술관에서 이제 작가를 초대해서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과 노력이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메이저 클라이언트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일반인들한테 자기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찾다가 이제 에바트라는 거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작가가 처음에 했었던 에바트는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 박물관에서 작품에 대한 어떤 커미션을 받아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지금 왼쪽에 보면 1997년에 이미 터치스크린 베이스의 미술 작품을 고안을 했었어요. 그때는 순수히 아트였죠. 근데 그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에서 실질적으로 관객들한테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1불 99, 2불 99. 생각하시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이거 자체가 어떤 자생적인 그 다른 자기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투자적인 방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분야에서 자기 활동이 좀 알려지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비옥이라는 그 뮤지션의 첫 번째 앱 앨범을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도 인터넷선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었던 거는 사실 비옥 자체도 음악이라는 것을 작곡을 할 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음악을 작곡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동영상이나 관객들도 똑같이 손끝에서 음악을 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카스니브라는 작가와 함께 이런 지금 작업을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최근에 모마의 작품으로 콜렉션까지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 그 일반인들이 이런 작품들에 접근하게 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회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스튜디오, 스커스니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프로덕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지금 이 아이그루브라는 앱은 아예 이 회사에서 만든 그 앱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회사를 아예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갔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트도 판매가 아예 안 되고 산업적인 가치가 없는 게 전혀 아니죠. 아트 역시 예를 들면 그 뮤지엄의 컬렉션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트 마켓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근데 이 작가는 본인의 다른 마켓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오늘 이제 저녁에 공연을 하게 된 헐만 쿨겟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역시 설치 작품이지만 이렇게 앱을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랩아트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예 악기를 만들기도 하죠. 이 작품은 일본 작가인 토시오 이아이의 테노리온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테노리온의 앱 버전이고요. 이 작업은 초기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야마에서 아예 키보드 대신에 새로운 미래형 키보드, 그림을 그리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만드는 작업이고요. 사실 이 작가는 그 전에 이 작품으로 훨씬 더 유명했죠. 일렉트로 플랑크톤이라는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닌텐도의 아티스트 그 컬렉션 버전, 커미션 버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가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산업화해서 할 수 있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조금은 그런 문화 자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생산됐을 때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오타쿠 문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들도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은 장난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까 스커스니브 외에도 앱을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튠이나 애플로부터 앱 아트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클라우디아 아트라는 작가의 앱인데요. 지금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 추상적인 그림의 이미지를 QR코드 대신에 읽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면 없던 이미지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작업은 뉴뮤지엄에서 최근에 오픈한 전시예요. 근데 이런 전시들이 뮤지엄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는 기프트샵의 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전시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 외에도 유관 산업, 지금 이거는 이제 도자기, 패션, 이런 디자인 산업하고 연계해서 만들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공연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옷인데요. 그 위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아까처럼 그런 텍스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워킹 그 빌보드라는 그 예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패션이지만 그 안에 이제 아트의 요소, 앱아트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바티칸에서 했던 전시에 나왔던 작품인데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레이디 가가예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로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사용이 된 거고요. 좀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하는 것, 사실 창작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우리 시점에서의 역할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UBA가
굉장히 많은 그 멤버들이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면서 팀워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룹형 그 소위 말하는 협업 형태의 작업이 좀 많이 등장을 해서 사실 산업이 되려면 개인 혼자의 힘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형이라도 좀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팀 외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것 같아요. 아까 유배 벤이 그 그리드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자들하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산업에서 아이디어를 살려는 사람들하고의 항상 문제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걸 얼마나 잘 이 살려는 사람에게 프레젠트 할 수 있느냐의 그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그걸 작가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많은 좋은 작가들은 소위 말하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로듀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큐레이터들 혹은 코디네이터들이 그 체제 개선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좀 뒤로 넘기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있는 사례들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많은 경우 이제는 지금 이 작품이 대표적인데요. 초창기에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이유는 닷컴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닷컴 붐. 우리도 역시나 이런 새로운 디지털 혁명의 느낌이 드는 정도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두 혼돈스러워할 때 작가들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지금 이 작업은 구글의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아론 쿠브드인의 작업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는 자넷이 이제 조각하고요. 심심찮게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작업들을 내놓는데 사실 뒤에서 보자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이제 더 이상 버추얼한 스페이스가 아니고 물리적인 공간까지 내려오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생각, 근데 그 물리적인 공간은 과거의 물리적인 공간과는 전혀 다른 소위 말하는 버추얼과 피지컬이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 약간 혼재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작가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또다시 한번 산업적인 어떤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넣어놓은 많은 사례들은 그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가 이제 정부에 의해서 기획이 됐는데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면 제가 큐레이터, 창작자에게 바라는 점들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결과를 맺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 플랜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고무적인 거는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좀 다양한 경험들을 들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상호작용 가능한 그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0년대의 그러니까 예술 산업 기술을 얘기하던 그 시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일하는 그 층이 또 젊어졌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의 추진력으로 조금 더 발전한 어떤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바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